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닌가? 나영이랑 예훈이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놔야 되나? 왜 안 오냐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과학 수업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오셨네요. 누구 왔어? 전화 통화했죠. 아, 폰거리 왔나? 아, 그렇군요. 폰거리 왔군요. 그럼 나영이한테 거. 예훈. 근데 대신님이요? 자, 갑시다. 뭐지? 누가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 들어오시고. 저분은 뭐지? 네. 안녕하세요. 진영 씨는 지금 집에 있고. 전화 한번 받을 텐데 안 받나요? 예,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자, 그래.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수업 왔으니까 이제 폰은 끄고. 폰 오프. 자, 우리 과학 수업 대단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대단 오래간만에 하지만 그래도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표정이 갑자기 뭔가 기대하다가 급 기대를 끊는 그런 표정인데 39페이지를 펴보면 되겠어요. 세 번째 단원 태양계 단원을 보도록 하죠. 오, 훌륭해요. 자, 39페이지를 펴보세요. 오래간만이에요. 과학으로는. 그렇죠? 수학으로는 뭐 어제도 봤다만. 그제 봤구나. 수요일날. 자, 태양계 지구와 달의 모양과 크기. 오,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구가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요새는. 지구의 모양은 동그랗죠. 동그란데 옛날 사람들은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평평할 거다. 혹은 아주 넓긴 넓겠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도 꽤 넓으니까. 넓긴 넓지만 그래도 어딘가의 끝에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뚝 떨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바다로 나가다거나 이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했고 무서워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이 친구 또 왜 화를 내고 그러나. 오늘 점심시간에 저기 뭐지? 그대 친구가 저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구만. 오늘 온대요? 응, 오늘 온다 그러던데? 내일 온다 했는데? 내일? 내일이 토요일이냐? 네. 오늘이 금요일이냐?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 아침에 수업하니까. 그렇군요. 몇 시에요? 점심시간쯤? 1시쯤? 일하는 것 같더군요. 어차피 그대 수업 끝나고 나면 1시야. 예, 12시 50분에 끝나요. 알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지구가 평평하거나 원반형 또는 원통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지구의 모양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니 걔가 동그랗더라. 그래요. 다행히도 동그랗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완전히 구형은 아니야. 진짜 완전 동그란 공은 아니고 얘가 자꾸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조금 더 부푼 적도 쪽이 극쪽보다 이렇게 지구가 완전 동그란 구형이 아니고 제가 동그랗게 그리려고 해도 그리기 힘들죠. 자, 요게 아니라 적도 쪽이 이게 여기가 90도 위도 90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0도라고 이렇게 놓으면 적도 쪽이 이쪽 90도 쪽보다는 조금 더 긴 그런 식으로 약간 납작한 그런 형태의 구라고 한다는군요. 그래서 부품 구형에 가까운 타원체이다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주로 이제 알아두면 되겠어요. 지구가 둥근 증거를 보면 첫 번째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바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모습이 둥글게 나오더라라는 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거. 뭔 소리냐면요. 월식 본 적 있니 혹시? 저는 월식을 본 적이 있어요. 월식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 일어났었잖아요. 월식은 항상 보름달일 때만 나타나요. 달의 모양이 반달인데 월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초승달인데 월식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 항상 보름달일 때만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달이에요.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습니다. 그런데 월식이 일어날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점점 먹어 들어가다가 전체 쑥 다 먹었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냐면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겠죠. 아유, 지구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생길 때 모양은 이렇게 초승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다시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일식은 그럴 때 보니까 얘가 이렇게 선 긋듯이 이렇게 시커매지는 게 아니라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더라라는 거에서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식이요. 네.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그렇진 않아요. 밤에 일어나죠. 당연히 달이 떴을 때 일어나니까 밤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 몇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일식. 일식 같은 경우에는 더 짧아. 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일식이 생기는 거냐면은 태양이 있죠. 그리고 지구가 요쯤 있어요. 지구가 요쯤 있는데 요 앞에 콩알만한 달이 하나 쏙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 사이에.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달 그림자에 가려져 가지고 지구상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만 일식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짧게 일어나 계기일식 같은 거 완전히 태양이 없어지는 계기일식이다. 최대 길어봐야 8분이야. 8분.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태양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부분 일식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이렇게 시간 단위로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식 같은 거. 한국에서 볼까요? 아니요, 볼 수 있어요. 언젠가 그대들이 죽기 전에는 한번 볼 수 있을 거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일식이. 하지만 게다가 특히나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만 볼 수 있거든. 일부분에서만. 그래서 그 계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예측이 되면 그 나라로 이제 가서 관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계기일식을 보고 싶어서 돈 쓰는 거지. 뭐 그래, 뭐 삶의 가치는 다 다른 거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라고 하는 녀석은 지역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기가 사는 위도에 따라서 주로 보이는 별자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남반구에 가서 산다. 남반구 쪽에 가서 밤하늘을 보게 되면 생전 못 보던 별자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늘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별들이 박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별들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 지평면을 이렇게 접선으로 그렸을 때 자기 머리 위쪽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게 되니까 서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르다고. 일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다른 별자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구가 둥그니까. 평평하다면 어디에서나 똑같은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래. 사실은 이걸로 증명을 해낸 거야, 옛날에. 뭐 말은 많았지. 둥글다, 뭐 평평하다. 말이 많았는데 진짜로 둥글다는 걸 증명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간 거야.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이때 출발할 때 쉽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먼 바다로 가다 보면 언젠가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저 언젠가 끝이 있고 뭐 괴물들이 사는 땅을 지나서 세상의 끝이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때 그래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 마젤란이라는 양반이잖아. 이름 들어봤지? 마젤란이라고 세계 일주를 처음 성공한 사람, 마젤란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원정을 갈 때 그 왕이 이제 시켰단 말이야. 야, 자네가 배를 끌고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국가의 위신을 좀 세워주게 라면서 이렇게 시켰어. 근데 얘가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선원이 모집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죽을 거가 뻔하니까. 감옥이 되는. 그래서 죄수들을 너 감옥에 있다가 죽을래? 배 타고 나가서 나랑 같이 항해를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할 건데 성공을 하고 나면 자유를 줄게 라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많이 죽었어.
당연한 얘기지만 갔던 사람들이 다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배를 이렇게 항해를 이동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 모험이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항로가 뭐 개척된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막연히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올 거야라는 목적만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뭐 사실 이것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했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한 거야.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 중심에 유럽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약간의 일부의 아시아 쪽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해를 어떻게 했냐면 먼 바다로 나가는 걸 무서워했어. 그래서 육지가 옆에 있는 정도로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세계지도 같은 거 보면 내가 세계지도 잘 그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마는 자신이 없군요. 세계지도로 보면 어쨌든 유럽이랑 아시아랑 붙어 있잖아. 땅으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같지 않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집트도 하나 있고요. 내려오다가 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다가 중국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콩알만하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만큼이 유럽 이만큼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만큼이 아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 육지가. 그러다 보니까 항해를 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했었다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아시아를 알고 있었어.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래서 이게 뭐 무역도 하고 했다 그러잖아 옛날부터. 그래서 요거까지는 좋았는데 요게 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메리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따로 있잖아. 그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죠.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그러면 콜럼버스 얘기를 하죠. 이 콜럼버스라는 양반은 이거까지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이쪽 유럽 끝쪽에서 출발했겠죠. 딱 출발해가지고 사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가에 도착을 한 거야. 동쪽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오 여기가 무엇인고 하다가 인도인 줄 알았어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고 일로 가면 이쪽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요게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아메리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이쪽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가다가 뭔가 완전 새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육지로 알고 있던 인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인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지. 그리고 얘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야. 인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이 이름이 그렇게 붙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온 게 아니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유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게임 같네. 저쪽으로 나오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우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그 이후에 마젤란이라는 양반은 그거보다도 더 넘어간 거야.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간 거지. 태평양을 건너가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 세계 일주를 처음 한 사람으로. 며칠 정도 걸려요? 몇 년씩 걸려요. 당연히 연 단위로 걸리죠. 요즘도 물론 요즘에 비행기 타면 한 이틀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당연히 몇 년, 3년인가 4년인가 걸렸어. 왜 배 타고 가는데 오래 빠르겠어? 배 타고 오면 요즘도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로 오게 되면 뭐 일반 상선 같은 거 좀 60일씩 걸려. 배 타고 오게 되면. 그럼 60일 동안 근데 유럽으로 배를 타고 유럽에서부터 오려면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대서양을 건너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아메리카 대륙 중간쯤에 허리 쪽에 뭐가 있냐면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어요. 수에즈 운하 맞나? 약간 좀 애매한데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륙 중간에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땅이 좁은 부분 있잖아. 그 좁은 부분에 아예 대서양이랑 태평양 사이를 뚫어 놓은 그런 운하가 있어. 수에즈 운하. 그리고 파나마 운하라고 그래서 여기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여튼 지리 시간이 아니니까 잠깐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할 때 운하가 사실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거긴 하지만 배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냥 자력으로 이렇게 바다가 뚫려 있는 게 아니야. 일부러 사람이 만든 거거든. 만든 길이야. 게다가 고도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통과할 때 보면 며칠씩 걸려. 요거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하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배가 들어오면 물을 넣어. 이렇게 막고 물을 넣어가지고 배를 띄워 올리는 거지.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가게 만들어서 단을 갑자기 운하 얘기는 왜 하나? 단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배가 여기 싹 들어오면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면 배가 쭉 올라가겠죠? 그럼 배 보고 앞으로 가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막어. 그 다음에 물을 채워. 또 올려.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그렇게 통과를 해서 며칠씩 걸려요. 통과할 때. 통과를 하면 다시 이제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태평양에서 건너오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걸려. 배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오면 거리가 대딱 멀지 대신에. 뭐 완전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이쪽에 소말리아가 있어요. 소말리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쪽 소말리아가 있는데 소말리아에서 해적도 좀 만나주고 요즘 시대에도 해적이 있어요. 바다에서 배 납포해가지고 돈을 내놔야 배를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쪽 동네 해적들도 있어요. 아직도. 옛날에는 진짜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막 선원 납치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총으로 무장하고 배를 탈취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안 잡아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장려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렇게 해오잖아? 그럼 걔네들도 옛날에는 해적이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 예, 지금으로부터 뭐 한 적어도 한 5, 600년 전쯤 되면은 이쪽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쪽 동네가 그나마 제일 잘 살던 동네였거든. 이쪽 동네에서는 해적을 오히려 키웠어. 키워가지고 야 저기 가서 노략질 좀 해와. 노략질 좀 해와서 우리 왕실에다가 바치기만 해. 바치기만 하면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건 눈 감아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적질을 한다는 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배를 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땅에 가서 땅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약탈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 왜 옛날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약탈해 갔다 그러잖아. 외구들이 뭐 노략질을 일삼고 저거 그게 그런 식의 해적이야. 걔네들도 해적이었던 거지. 바다 건너와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털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 그것도 해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갑자기 마젤란 하다가 바다 얘기를 했는데 하이 그래요. 그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사실. 그렇죠? 자 앉으시고 그래요. 오늘 원래 이제 대신중학교 애들이 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비대신중들만 모아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 왔어요. 훌륭한 친구죠. 자 39페이지로 펴보세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구가 둥근 증거. 자 둥근 증거까지는 얘기를 했고 지구가 평평하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보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평평할 것이다. 야 멋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가 직선일 것이다. 아까 이게 달이 먹어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별자리가 보일 것이고 또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추락할 것이다. 근데 이 추락해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뭐 물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딘가에서 다시 이렇게 샘솟아 나야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바다 뭐 지구의 끝이 있다면 거기서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서 떨어진다면 어딘가에서 퐁퐁 샘솟아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설명을 못했던 거지. 그냥 약간 이렇게 소설 같은데 요즘도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세계관에 보면 둥그런 세상이 아니라 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고 거기 끝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정말로 진짜 세상의 끝이 있는 그런 판타지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읽어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 지구가 둥근 증거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지구가 둥근 증거가 또 나오는 것이야.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있잖아.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 뭐가 이게 완전 환치를 해놨는데 세계 지도예요. 별로 공감은 안 갔겠지만 세계 지도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구가 평평했다 그러면은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러면 저기 산 정도에 올라가는 걸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겠죠. 지금 이 지표면에서 멀리 이렇게 보는 거랑 물론 이제 그 건물들 때문에 가려지기는 하지만
건물들이 없다라고 하고 벌판에 나갔다, 바닷가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표면에서 봤을 때하고 높이 올라갔을 때하고 보이는 각도가 똑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평평하다면 여기서 애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갔어도 보이는 범위는 사실은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당연히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게 사실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까지가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을 더 볼 수가 있어서 넓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높이 올라가도 더 넓게 보이지는 않아. 오히려 막 그 애들만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되겠죠. 잘 납득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둥그런 지구에서 살아서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보인다는 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평평한 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평평하면 높이 올라가도 똑같은 범위만 보인다니까. 땅에 있어도 그렇고. 납득이 안 되죠.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지구는 둥글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뜨는 시각이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지구가 평평하다면 동시에 해가 뜨고 동시에 해가 져야 돼. 왜? 면이 딱 이렇게 땅 위에 저기 유럽에 사는 애도 요 면 위에 있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도 여기 이 면 위에 딱 동시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녀석이 동시에 한 방에 동쪽에서 탁 떠올라야 된단 말이죠. 해가 지는 시간도 동시에 딱 해가 져버리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각이 각각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가 둥근 증거 세 번째, 이제 밤에 밤하늘을 보면, 북쪽 하늘을 보면은 그나마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별이 잘 보이는 편이잖아. 서울에 가면 진짜 별이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이고 겨우겨우 밤하늘에 딱 하나 보이는 게 북극성 하나만 딱 보이거든.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녀석 북쪽 하늘에 이렇게 떠 있죠. 본 적 있니? 북극성? 아니요. 없다고? 맞긴 해. 근데 별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물론 뭐 별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서울에선 밤하늘에 별을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애들이 본 경험이 있는 게 다 북극성밖에 없어.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북쪽 하늘에 보면 북극성이 보이거든. 이 북극성이 북극에서 보면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딱 높게 이렇게 떠 있는 걸로 보이고 적도에서는 거의 지평선 근처에 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36.5도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떠 있는 걸로 보이게 되고, 걔 북극성은 애가 다른 별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떠 있어. 밤하늘에 하루 종일 1년 365일 항상 그 자리에 딱. 그래서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북쪽 찾아간다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평평했다면 위도에 관계없이 북극성의 고도가 일정했을 것인데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증거는 옛날 사람들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뭐냐면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인다라는 거. 먼 바다에서 오면은 꼭대기부터 조금씩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 그 현상을 보고 혹시 지구가 둥근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평평했으면 멀리에서, 그러니까 배가 조그맣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는 당연한 건데 왜 멀리 있으니까 더 작게 보이긴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이는 부분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평평하다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돛대 끝까지 다 보이는 배가 점점 조그맣게 보이다가 이제 안 보이는 게 평평하다면 그랬을 텐데 사실은 이게 아래쪽 부분부터 점점 안 보이는 걸로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배 본 적 있니?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도 있어. 그 고대 그리스 시절에 놀라운 전쟁을 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스파르타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했던 이야기? 그 뭐 호메로스 일리아드가 쓴 오디세이라는 그런 서사시에도 막 나오고 그런 전쟁을 해. 트로이 전쟁이라고. 트로이라 그러면 좀 알려나? 트로이 목마 들어봤나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아가멤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딸내미가
딸내미하고 약속을 했어. 전쟁에 나갈 때.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대충 들어. 아가멤논이라는 양반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딸내미랑 약속을 했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돛대에다가 무슨 뭐 깃발을 특정한 깃발을 달기에 못 진 거면은 깃발 안 달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돌아올 때 그 몇 년 되게 오래 걸려. 전쟁이 되게 오래 걸리고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그 딸은 이제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죠. 어느새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소식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착하기 직전에 소식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은 들어왔어. 근데 누가 이겼다라는 건 몰랐던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오기만을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약속을 까먹었네. 그 약속을 까먹고 이제 깃발 안 달았다가 그 딸내미가 이제 돛대부터 보이잖아요. 들어올 때 배가 이렇게 통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깃발부터 보여요. 제일 꼭대기 이제 깃발을 다니까 깃발만 보고 사실은 그 배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탁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깃발만 딱 보고 아, 어머나 졌나봐 하고 기다리다가 절벽에서 몸을 던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보였으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조그마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깃발부터 보여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봐.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얘기. 그리스하고 막 전쟁하는 그런 얘기예요.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인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돛대부터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평평하다면 전체가 조그만 했다가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보일 텐데 둥글기 때문에 돛대부터 보인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단어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다 알고 둥근 증거 이런 것들만 몇 가지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지구의 모양. 다음은 지구가 둥근 증거들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땡땡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라고 했는데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현상이 뭘까요? 달에 지구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라는 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해 뜨는 시각이 동쪽으로 갈수록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빨라진다. 빨라져요.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져요.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해돋이를 보러 갈 때, 매년 새해에 해돋이를 보러 갈 때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독도겠죠. 독도인데 이제 육지 중에서 그러니까 거긴 섬이고 육지 중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의 뭐 간절곶인가? 왜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그리면 자신이 없네요. 자, 그냥 남한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요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 여기가 울산의 무슨 간절곶인가 그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육지 중에서는 제일 동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가 제일 빨리 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해돋이 보러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쪽부터 해가 빨리 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쪽보다 동쪽이 해가 빨리 뜬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3번, 지역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아까 이거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만큼만 보이고 저만큼만 보이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다음에 4번, 북극성의 고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라는 얘기가 위도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죠.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커질수록 어떻게 고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90도일 때 머리 꼭대기 90도에 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높아진다. 다음에 5번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좁아진다, 넓어진다? 넓어진다. 뭐 이걸 설마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 먼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어디부터 보인다? 돛대부터 보인다. 이거 돛대 왜 다는 거예요? 돛대요? 자기 소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돛대부터 보이니까 높은 곳에다가 자기 소속을 먼저 다는 거야. 그래서 해적선 같은 경우에 해적 깃발 달고 다닌다 그러잖아? 누가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평상시에는 안 달아. 깃발을 안 달다가 배 근처에 가면 알아서 기어라 라는 의미로 그때서야 이제 그 해적기를 올리고 그랬었던 거죠. 멀리 있을 때 뭐 해적기 달고 다니면 보고 도망가지.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해적기를 안 달아요. 안 달다가 근처 갔을 때 이제 깃발을 올리고 자, 쳐들어가자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2번에 다음은 지구의 둥근 모습을 확인한 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려. 지구가 둥근 모습은 16세기경 마젤란이 땡땡땡땡에 성공하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에는 땡땡땡땡이나 탐사선을 이용하여 지구 밖 우주에서 직접 둥근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니까 진짜 둥글더라. 그런 얘기죠. 3번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만 보면 이제 가슴이 아플 거야. 아 그래, 그 딸내미 이름 생각났어. 브리세이스였어. 브리세이스. 이런 이름을 가진 딸내미였어요. 그 딸내미가 아니 그 작품에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 작품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점점 밝혀지고 있죠. 그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 성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냈어. 트로이가 뭐?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왜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말 못 들어봤냐?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옛날에 브래드 피트 나오고 막 해가지고 트로이 해가지고.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갑자기 과학 시간에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문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고대에 그런 전쟁이 있었다 그래.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그리스가 그 도시 국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나라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여러 개가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강성했던 게 해안가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라고 들어봤죠? 네. 그런 동네랑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스파르타를 비롯해서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걔네들도 뭐 사실 나라라 그래봐야 뭐 그렇게 크게 컸겠냐마는 어쨌든 걔네 둘이서 수십 년 동안 싸운 거야. 전쟁을 했어요. 아주 길게 전쟁을 했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로이가 망했고 뭐 그리스가 이겼고 근데 막판에 뭐 트로이 목마라는 작전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유명하죠. 트로이 목마 뭔지 알죠? 그리스 애들이 트로이한테 야 안 되겠어 우리 망했어 항복 우리 갈게. 그냥 원정이었어. 트로이에 가가지고 싸웠던 거거든 그리스가. 우리 갈게 하고 그냥 배를 박살을 내버려. 사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척하면서 배는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만큼 빼돌린 군사를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커다란 말 모양 나무로 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군사를 수천 명을 태운 거지.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랬다 그래. 뱃속에다가 태워놓고 자 우리 전쟁에서 졌으니까 사죄의 의미로 이거 선물 니네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놔두고 퇴각하는 척하는 거야. 자기네들 본국으로 퇴각하는 척하고 사실은 배를 작사를 내버리고 목마 안에다가 태우고 일부는 배에 타가지고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대기를 했던 거지. 가는 척 퇴각하는 척 하고 그래서 트로이 애들은 믿었어. 와 진짜 그리스를 우리가 이겼구나. 이길만 했거든.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마를 놔두고 간 걸 보고 이거 그리스 애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 목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트로이 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성으로 안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커서 목마가. 그래서 들어오려면 성문을 부시고 성벽을 좀 일부 좀 허물고 그걸 이렇게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끌어들여오는 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론이 벌어진 거야. 아니 야 이거 진짜로 이거 전쟁 끝난 거 맞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좋다 얘네들 이렇게 큰 거 멋있는데 이거 안에다 들여놓으면 완전 멋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다가 신탁을 받아요. 그 시절에는 이제 뭐든지 결정하려면 신한테 물어보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탁이라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오라클이라고 불리우는 여자 신관 같은 애들한테 물어봐. 신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 그 신은 이제 접신을 하는 거야. 막 재물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뭐 양 같은 애도 막 잡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결국 지 생각이었겠지 아마도. 신이 얘기해줬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신탁을 받았어. 신탁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리스의 선물이니까 들여와라. 근데 사실 그때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포스 주신이라고 해서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신탁을. 걔네들한테 신탁을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알고 있었어. 그리스 애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야 트로이 니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망해라 그러면서 그리스가 준 선물이니까 걱정 말고 들여보내 이렇게 신이 신탁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트로이 애들이 다 성벽을 막 허물고 그걸 억지로 이렇게 낑낑낑낑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전 파티를 하면서 술과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제 놀고 다 지쳐서 술 취해가지고 잠에 든 사이 거기서 트로이 목마 속에서 뱃속에서
그리스 애들이 우르르르 나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트로이 목마예요. 선물인 척하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나쁜 거더라라고 해서 트로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실제로 깔 때는 괜찮은 건 줄 알고 깔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나쁜 거더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항구에서 보았을 때 어떤 순서로 보이게 될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먼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니까 도 때부터 보이는 거 점점 많이 보이는 거 순서로 쓰면 되겠죠. 나, 가,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마지막 문제. 다음 그림은 위도가 다른 북반구의 세 지역에서 관측되는 북극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서 다 중 북극성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을 쓰시오. 제일 높게 떠 있는 게 어느 거니? 나네요. 그래요. 나가 제일 높고요. 세 지역의 위도를 낮은 곳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다, 가, 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위도가 낮으면 고도도 낮게 뜨니까. 세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가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를 쓰시라 그러면 그냥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래간만에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밌나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수학보다는 썰을 많이 풀 수 있잖아. 수학은 신나게 문제만 풀지만 과학은 썰을 풀 수 있죠. 자,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사실은 이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설명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41페이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0분만 쉬었다가 12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먼저 난리 났어요.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이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이. 이름만 들어봐도 언제적 사람인 것 같니? 고대.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에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라 하면 보통 기원 전 정도를 고대라고 얘기하죠. 기원 전에 살았던 그리스에 살았던 양반이 궁금했던 거야. 아하,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일까? 그런데 이 양반은 되게 선진적으로 생각했어. 지구가 일단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 사람 중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증명을 한 게 세계일 줄 아는 거지. 그 전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 이 양반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일단 두 가지는 전제로 깔고 왔어.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두 가지 가정을 했는데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의 크기를 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진짜 줄자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구형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을 했고요.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지구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잖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걔는 완전히 평행하게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읽어. 평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가정을 깔고 갔어. 깔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똥찬 그런 생각을 해내게 되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면 지구상에서 딱 두 점을 잡아. 두 점을 잡는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이 이쪽 동네 지명이 CNA였어. CNA 그러니까 갑자기 CNN이 생각나죠? 저만 그런가요? CNN 방송국이잖아. 자, 어쨌든 CNA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어. 깊은 우물이 있었고 깊은 우물이라 그래봐야 뭐 한 30m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30m 엄청 긴 거 아니에요? 30m면 깊은가요? 깊은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이제 깊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깊이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여기 우물이 있었다 이거야. 우물. 그리고 여기서부터 꽤 떨어진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옛날에 이집트의 수도였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요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야. 그때 당시 기술로 측정을 했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가 됐었냐면 그게 925km? 요 정도로. 아니 되게 먼 곳이야 당연히. 어떻게 측정했어요? 잘 측정을 했죠. 자, 일단 925km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CN의 우물의 햇빛이 딱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때 그 시점에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막대기를 꽂으면 태양빛이 수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이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평행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테고 요게 각도가 나올 것이야. 몇 도? 뭐 7.2도 이런 식으로 이 각도는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얘하고 이 직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녀석하고는 평행한 것이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연장한 거니까 평행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막대기를 세웠어요. 막대기를 세웠고 그걸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서부터 측정한 이 7.2도라는 각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7.2도라는 이게 지구 중심이라고 하면 7.2도로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야. 평행하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무슨 각? 억각이죠. 억각으로 서로 같을 테니까 7.2도일 거다. 그리고 여기 길이를 925km라고 아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원이라고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이 전체 지구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죠? 이것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요만큼 지금 925km라는 걸 이렇게 비례식으로 작성을 하면 요것 대 요거라고 하는 거는 중심각으로 따지면 2파이 r 이거 한 바퀴 전체는 몇 도에 해당하죠? 한 바퀴 돌아가면 300만. 그렇죠. 360도 대 지금 여기서 측정한 7.2도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한 바퀴 돌 때 2파이 r이면 7.2도 돌아가는데 925km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운 거죠.
비례식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한 거야. 이때도 파이 값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R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실제로 계산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식을 다시 써보면 2파이 R 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파이 R 대 360도는 925km 대 7.2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 식이든 저 식이든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인데 계산할 때는 결국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으로 해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군요. 숫자가 너무 커요. 계산할 엄두가 나지 않는군요. 자, 거기 보면은 여기 밑에 네모에 식을 세워놨어요. 2파이 R 대 925km라고 하는 것은 360도 대 7.2다 라고 해서 아까 저기 있는 저 식을 써놨네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R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된대요? 7.2도가 분모에 들어가고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를 3.14로 계산했네. 3.14분의 360도 곱하기 925km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반지름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식으로 하면 사실은 2파이 R 곱하기 7.2도는 360도 곱하기 92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다라고 쓰면 그 다음에 R만 남기고 2파이 곱하기 7.2를 분모에다가 넣어버린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겠죠. 두들겨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7,365km가 나왔대.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은 지구의 반지름은 한 7,36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대들 혹시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미터인지 알고 있나요? 보통 6,400km 정도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약 한 1,000km 정도는 차이가 나게 측정을 한 것이야. 얘가 뭐 방법 자체에서 틀린 건 없어요. 방법 자체에서 틀린 건 없는데 몇 가지가 조금 틀렸어. 뭐냐면 925km가 아주 정확했을 리가 없죠. 그 먼 옛날에 갑자기 이걸 측정하는데 925km? 정확할 리가 없죠. 정확하지 않았고 요게 정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시에네라는 곳이랑 알렉산드리아가 정확하게 똑같은 경도에 위치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구를 자를 때 위도랑 경도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이걸 위도라 그러고 요렇게 자르면 경도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 똑같은 경도 선상에서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가 속해야지 이 방법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약간 틀어져 있었던 거지. 약간 틀어져 있어서 거기서도 오차가 생기고 925km도 제대로 측정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 그래도 저 정도면 꽤나 준수하게 잘 측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방금 설명한 거를 거기에 써 있는 말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가정했다 그랬죠.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고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고 측정한 값을 보면 첫 번째 동글뱅이 첨탑의 끝과 그림자의 끝이 이루는 각. 첨탑이라는 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이 꽂은 막대기를 첨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건물의 첨탑 이런 거를 썼나 봐. 하진날 정오 시에네에서 햇빛이 우물을 수직으로 비출 때 알렉산드리아의 첨탑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은 7.2도이다. 근데 이거 사실 동시에 측정해야 되거든? 동시에 측정해야 되는데 뭐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시에 측정해야 되지? 그건 좀 의문이야 사실. 그렇지 않니? 아니 야 지금이야. 지금 우물에 딱 수직으로 들어가. 지금 측정해 몇 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해야 정확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 야 925km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려요. 몇 날 며칠이겠어? 한 달은 걸리겠네. 그때 갈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고 몰라. 어떻게 잘 측정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싶어. 이렇게 뭐 그때도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문자는 읽고 했으니까 뭐 종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점토판이든 뭐든 어쨌든 거기다가 앞으로 며칠 후 언제쯤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쯤 요 그림자 이 각도 재가지고 그때 각도 도 단위도 아니었고 뭐 다른 단위를 썼겠지. 그 측정해가지고 보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측정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 솔직히 동시에 측정해야 맞는 건데 동시에 측정할 방법도 없었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동시에 햇빛이 우물을 수직으로 비출 때 알렉산드리아 첨탑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측정을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직접 발걸음으로 잰 거리는 약 5,000 스타디아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925km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발걸음으로 쟀다고 하네요. 그걸 기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100개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뭐 하나 돌 하나씩 넣었나 보지 뭐. 인간 남봉이야.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925km 요 두 가지를 측정했어. 측정한 게 뭐다고? 요것과 요것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 925km랑 7.2도 요 두 가지를 측정을 한 것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측정하고 나서 나머지는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하는 거는 방금 보여줬던 것 같이 비례식 세워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래서 7,365km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대단해요. 어우, 훌륭해.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는 그렇고 이제는 한번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달의 크기도 달의 가기도 어려운데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지금 달의 크기 대충 알아요. 아는데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겠지만 지구 크기는 알아도 달의 크기는 모르잖아. 알아? 솔직히 안다 그럴까봐 쫄았어요. 그런데 이 달의 크기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달의 크기는 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사실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일단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측정하는 것도. 뭐 지금이야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하면서 얘기할게. 달의 크기 측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각지름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 각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시지름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지름이 뭐냐면 이 시자가 볼 시자거든. 달을 봤을 때 보름달이 떴을 때 달을 딱 보면 걔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내 눈에서부터 이렇게 선으로 찍찍 긋는다고 하면 그 사이 각도가 나오겠지. 뭐 아주 작긴 하겠지만 뭐 0. 몇 도든 간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뭔 소리냐? 거기 이제 그림을 보면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요. 눈으로 여기 있는 이따만한 달을 봐요. 달을 보게 되면 도 단위로 뭔가 나올 거라는 거야. 각지름이 각지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요. 세타라고 두면 그 다음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달의 중심에서부터 뭐 반지름 요걸 구하고 싶은 것이야. 요 R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만 알 수 있다면 이 거리를 D라고 둔다면 요 D 값만 알면 사실 R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세타 값은 측정하면 되니까. 몇 도로 보이는지 그 각도는 측정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몇 도인지 그거는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구에서부터 달 사이 거리까지만 알면 R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걸 반지름이라고 생각하고 큰 원을 그리는 거죠. 큰 원을 그려가지고 2파이 곱하기 D라고 하는 게 이 큰 원의 원주가 될 거야. 원주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R 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고 그거를 비율로 따져보면 요거는 한 바퀴니까 360도에 해당하고 2R이라고 하는 요만큼은 세타만큼만 했을 때 세타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비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R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D를 알고 세타를 알면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각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지구 반지름 구하는 거랑 좀 식이 좀 비슷하죠. 비례식 세워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려면 일단 D 값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이제 무슨 방법이래요? 이름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닮은 비 이용하는 거. 요거는 사실 이게 더 간단하긴 한데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달이 있어요. 달이 왜 이렇게 생겼지? 달이 렌즈처럼 생겼네. 자, 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종이라고 하는 거에 좁은 간격을 뚫어놓는 거야. 몇 센티미터 정도 단위로. 뭐 여기 한 2, 3cm 정도 이렇게 틈을 이렇게 딱 뚫어놓는 거예요. 뚫어놔서 이 종이를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그 사이에 딱 찰 정도로 이렇게 거리를 조정을 하는 거야. 가까이 하면 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고 멀리 하면 달이 다 안 보일 거고
그러니까 그 조정을 하다가 딱 맞을 때 여기서부터 봤을 때 딱 달이 가득 차게 보이는 그 정도 거리를 여기 눈에서부터 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측정할 수 있죠. 뭐 끽해봐야 몇십 센티미터 아니겠어? 10cm, 20c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여기까지의 거리를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저기에서 D에 해당하는 거죠.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요거를 안다라고 하면 얘가 사실은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다를 이용해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10cm고 여기가 2cm야? 그러면 달까지의 거리가 뭐 1억 km라고 해보자. 정확히는 여기 숫자 나와 있는데 3.8 곱하기 10의 6승? 1억 km까지 안 되네. 그래 그냥 가정이니까 1억 km라고 하면 비율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10cm 대 2cm는 1억 km 대 2R. 간단하죠? 비례식 그냥 닮음이니까. 요게 10대 2였어? 그러면 D 대 X 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랑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요 틈의 길이 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눈으로 맞출 거야. 맞출 거고 요거 측정해야 되고 요 거리가 눈에서부터 저 종이까지가 몇 센티미터인가 요거를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알면 달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측정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래요? 3,476km 정도 된대요. 뭔 소리야? 그 거리가 그렇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달의 지름이 이걸 측정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듣고 까먹겠지만 요만큼 지름이 한 3,476km 정도가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한 1,700km 정도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반지름 6,400, 달의 반지름은 그보다 작은 1,700km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비례식 세우는 거 아까 여기 썼었는데 비례식 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면은 여기에 세타가 몇 도다 그리고 눈부터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다 이런 걸 숫자를 주고 달의 반지름을 계산해 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비례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여기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역시나 비례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태양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별로 안 어렵죠? 비례식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외우는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42페이지에 있는 문제. 오른쪽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세운 과정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그랬는데 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 완전한 구형이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평행하게 들어와야 억각 써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정이 되겠어요. 가정을 두 가지 쓰시라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못 쓰겠어요 라는 이런 표정인데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온다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Second, number 2.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 아까 측정한 값 두 가지 측정했다 그랬지. 뭐랑 뭐 측정했다 그랬죠? 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 925km라고 하는 거 발걸음으로 잰 거 그거 하나 측정했고 또 한 가지 측정한 게 있었어. 우물의 깊이는 측정한 거 아니고 우물의 깊이는 깊든 얕든 상관없어요. 각도 그렇지. 각도. 무슨 각도? 비례식 갑자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뭐 막대기가 됐든 첨탑이 됐든 그것이 태양빛이랑 이루는 각도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 그 각도 두 가지를 측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첨탑의 끝과 그림자의 끝이 이루는 각도. 거리와 알았어. 거리와 각도라고 하든지요. 뭐 보통 주관식으로 잘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고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뭐랑 뭐 측정했다는 건지는 알겠죠? 거리랑 각도 두 가지 측정했어요.
3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한 원리는 중심각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는 원의 성질이냐면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아까 그거지 뭐. 360도일 때 한 바퀴였으면 7.2도일 때는 925km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한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자, 6번 실제로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지 가능해요. 서울과 광주의 위도는 각각 북이 37.5도와 35도이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280km다. 이때 지구의 반지름 R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얘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어요. 근데 서울이랑 광주라 그랬냐? 서울이 여기 있고요. 광주가 조금 더 남쪽에 있겠죠? 서울이 있고요. 밑에 광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 거리가 280km다 라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구의 중심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요쯤에 지구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얘는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올라간 게 37.5도 맞죠? 여기는 37.5도고요. 여기는 35도래요. 그러면 요거 둘이 사이 차이 요만큼은 몇 도가 되느냐? 2.5도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요거에서 빼가지고. 이해되나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했으면 여기가 2.5도여야 요만큼이 35도였다가 2.5도만큼 더 가야지 37.5도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은 얘가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2파이 R, 그러니까 지구 전체 둘레에 해당하는 각 중심각은 360도겠지만 지금 측정한 280km라고 하는 거는 2.5도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항 곱이랑 내항의 곱이 같다를 써서 2파이 R 곱하기 2.5도는 360도 곱하기 280km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R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분모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야. R만 남기면 여기서 가야 될 녀석이 2파이 그리고 2.5도 이렇게가 가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360도 곱하기 280km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쓸 때 2파이 곱하기 2.5도라는 걸 분모에다가 넣어주고 분자에 들어갈 건 360도 곱하기 280k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비례식 식만 쓰면 비례식만 쓰는 건 좀 그렇고 R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돼. R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썼나요? 하하하하. 아재 냄새 풀풀. 비키라고? 비키라우. 네, 비킬게요. 비키라시면 비켜야죠. 자, 요게 이제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놓고 요거 지금 이거는 숫자 계산하기가 굉장히 더럽잖아. 숫자를 뭐 파이를 3으로 해라 라고 하고 이거 숫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문제 실제로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억하고 있는 6,400km 이렇게 띡 찍잖아? 그럼 틀려. 여기에서 계산한 값으로 쓰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6,300이라든지 6,500이라든지 이런 게 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달라져요? 거기서 숫자를 주면서 실제로 계산해보라 그러면 계산한 값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야. 6,400은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지구의 반지름인 거고 그런 거죠. 자, 달의 크기 측정. 맨눈으로 달을 볼 때 우리 눈과 달의 지름의 양끝이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러면 각지름 또는 시지름이라고 같은 말이야. 각지름 또는 시지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이 D인 둥근 물체를 이용하여 달의 크기 라지 D를 구하려고 한다. 요거 딱 봐도 거기에 삼각형이 두 개가 눈에 들어오나요? 네.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들어오죠.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해가지고 그 닮음 이용해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달의 크기를 위해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은 첫 번째 물체까지의 거리이고, 그렇지? 스몰 l에 해당하는 물체까지의 거리, 그거는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파를 이용해서 측정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38만 km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달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해서 38만 km 대 뭘 써주면 될까요?
거기 보면 38만 킬로미터 이게 달까지의 거리잖아. 킬로미터 대 빵 비어 있고 뒤에 써 있는 건 뭐냐면요. 달의 지름 구하고 싶은 달의 지름이고 대 또 빵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사실 뭐랑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물체까지의 거리랑 물체의 지름. 그러니까 스몰 l이랑 스몰 d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스몰 l, 스몰 d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례식을 세울 때 얘 대 지름이야? 그러면 여기도 거리 대 지름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갈 게 스몰 l, 니은에 들어갈 게 스몰 l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게 물체의 지름이라고 하는 d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달까지 거리 대 물체까지 거리는 달의 지름 대 물체의 지름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9번 오른쪽 그림은 달의 궤도를 원으로 하여 달의 각지름 0.5도가 측정했더니 0.5도쯤 나오나 봐요. 중심각인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식을 쓰시오 라고 해놨는데 2파이 라지 L 그러면은 이거는 큰 원의 원주잖아.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일 때 중심각 360도면 그러면 측정하고 싶은 달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기 잘 구석탱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D라고 하는 녀석 D 대 실제로 측정한 0.5도라는 각지름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요. 2파이 L 대 360도는 D 대 0.5도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뭘 끝나요? 끝나기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 그냥 진짜 가려고. 먹는 거 점심 먹으면 점심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자, 왜 갑자기 펜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죠?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전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일단 이제 지금 가세요. 네. Go away. 헐, go away. 미안해. 그 노래 뭐냐? 2NE1?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죠. 금방 끝내줄게. 아유, 뭐 또 인사까지 하고.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 안녕. 인사를 잘해. 자, 지구의 자전. 우리 뭐 지구의 자전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야 있겠어. 그쵸? 지구가 이제 돈다라고.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전축? 그러면 왠지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둥그렇게 있으면 요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 놓은 그림. 그래 놓고 요걸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부르고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 자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울어져 있는데 뭐 그 각도가 뭐 23.5도니 이런 것도 뭐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 사실 여기 딱 들어가는 점, 이쪽에서 나오는 점, 요 점이 바로 북극, 남극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앞으로 뭔가 이렇게 자전이나 공전하는 방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지구가 자전할 수도 있고 지구도 공전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태양? 갑자기? 달이 자전하거나 달이 공전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아. 서에서 동으로. 그냥 서동요든 서동명이든 뭐 아는 사람 이름을 하나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서동명이라는 골키퍼가 있었어요. 모르나? 이게 언제냐면은 1990년대 후반에 그들 태어나기도 전에 국가대표 골키퍼 하던 양반이 서동명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 다음에 나온 양반이 그 김병지는 들어봤겠지. 김병지 들어봤나요? 축구 관심 없군요. 얼마 전에 은퇴한 김병지라는 양반이 요 다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골키퍼를 했었어.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때 태어났었냐? 안 태어났었어? 2002년도에? 몇 년생이요? 그래요. 자,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이훈재라는 양반이 골키퍼를 했고 어쨌든 서동명이라는 골키퍼가 있었는데 이 양반 이름처럼 서에서 동으로 자전이든 공전이든 지구든 달이든 전부 다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외우는 방법이라고. 이게. 근데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는 건 웬만하면 잘 알아.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는 사실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 자전 속도는
얘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려다 보니까 한 바퀴를 하면 360도잖아. 360도를 24시간 만에 돌려고 하니까 1시간당 15도씩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쓸데가 없어. 이런 쓸데없는 칠판 같으냐고. 자, 360 나누기 24를 한 거야. 360 나누기 24를 하면 딱 15도라고 이렇게 떨어지죠. 360 나누기 24시간 15도 per hour. 1시간당 15도씩 자전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하루가 정확하게 24시간 00분 00초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아주 조금 더 붙어 있긴 해. 조금 더 붙어 있어서 뭐 그걸 약간씩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초씩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아. 하루에 막 1초씩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딱 24시간이다. 그래서 1시간당 15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여기는 뭔가 하루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는 거, 이것도 지구 자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구 자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별도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거 밤하늘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찰칵 찍는 거 말고 찰칵 찍는 사진이 있어요.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놓는 거야. 열어놓으면 그러면은 이런 사진 봤을 거야. 북극성 하나 딱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막 밤하늘에 이렇게 별 지나가는 길 찍어놓은 사진, 그런 거 본 적 있죠? 뭐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설마? 동심원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형형색 색깔의 별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핸드폰 광고 같은데 보면 TV 광고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별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거든요, 밤하늘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위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이라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극지방, 북극 같은 데서는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뜬다 그랬잖아. 그래서 별이 완전 수평으로 이렇게 돌아요. 완전 멋지죠? 그렇게 돌 거고, 그다음에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잖아.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적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이 저 지평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별들이 이렇게 떠서 전부 다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지구 자전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여기도 중요한 거는 지구 자전의 증거야. 증거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 두 가지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힘을 내요. 자, 문제도 안 풀 거야. 문제 내일 풀 거야.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진자? 갑자기 진자가 뭐야? 진지도 아니고 진자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줄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요 끝에다 줄을 매달면 싹 들었다가 놓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 진자라고 해. 들어봤죠? 진자라고 하는데, 얘를 계속 냅두면 딱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은 왕복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찰도 최대한으로 줄이게 되면, 그리고 추의 무게를 엄청나게 무겁게 하고 공기 저항도 최대한 좀 적게 받도록 하면은 한 번만 딱 들었다가 놔도 엄청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걔가 오랫동안 몇 시간 후에 보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어느 틈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왼손이라서 잘 안 돼서 손을 바꿀게. 얘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틈엔가 이렇게 돌고 있고, 계속 그게 또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다. 원래 이렇게 되던 놈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 면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더라라는 그런 현상이 바로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됩니다. 진자의 왕복운동 진동면이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왜 그러냐면 이 진자라는 녀석은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전부 지구에 붙어있는 놈들이다 보니까 지가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해가지고 진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진자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돌아간 건데. 멋진 일이죠. 그래서 방금 이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어요. 뭐 푸코의 추 이러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라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이 했죠. 근데 철학자들이 해놓은 말 같은 거 보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라는 게 지구자전의 증거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서는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지표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놨죠? 인공위성이 얘가 한 시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다고 하면 걔가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를 돌고 싶었는데 1시간 후에 왔을 때는 이미 지구가 좀 돌아가는 바람에 약간 지표면에서 볼 때는 서쪽으로 인공위성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둥근데 인공위성이 북극이랑 남극을 지나는 이런 궤도를 도는 위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자기 자리, 자기 궤도대로 그대로 돌았어. 그대로 돌았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1시간에 15도만큼 돌아갔지. 그래서 지표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는 분명히 내 머리 위를 지나갔는데 나는 여기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나는 여기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인공위성을 보니까 야, 이 인공위성이 왜 저렇게 서쪽으로 가버렸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버렸다. 가버린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서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여기 서편이라는 거에 서자가 동서남북 할 때 그 서예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궤도를 따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전보다 서쪽 지역 머리 위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을 보기엔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갔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공위성 서편 현상이고 그게 지구자전의 두 번째 증거예요. 둘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두 번째 증거예요. V 아니고. 자, 지구자전 증거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어떤 거? 진자가 어쩌다고?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다. 이렇게 진동하다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서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한 3층 높이에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놔요. 3층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1층에다가 추가 다른 거지. 추를. 그러니까 엄청 줄을 길게 만들어요. 줄을 길게 만들고 그다음에 추도 엄청 무겁게 만들어. 그래야지 오래 왕복하거든. 가볍게 해놓으면은 조금 돌다가 이제 얘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관찰이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당겨 놓으면은 걔가 몇 시간 후에 와서 보면 이상하다. 아까는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였고 두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인공위성이 어쨌다고? 서편, 동편. 1시간에 15도씩 얘가 서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지구자전의 두 번째 증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수업이 있는데 내일 오면은 지구의 자전 부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게 되면 오늘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거든?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